하나의 텍스트를 읽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불변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서 있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벌써 6년 전에 선보였던 라이프 오브 파이가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능성이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깊게 나아갔는지,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친 채 사라져 버렸는지, 요컨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고전을 다시 찾아보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은 고전 명작의 반열에 오를 게 분명한, 아니 이미 올랐다고 해도 좋은 라이프 오브 파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얀 마텔의 소설 파이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227일간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한 소년 파이와 호랑이의 생존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표류기인 만큼 고난, 성장, 극복 이런 모험담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결이 상당히 다른 영화입니다. 126분에 달하는 러닝타임 중에 거의 대부분은 낡은 구조선 안에서 소년 파이와 굶주린 호랑이 단 둘이서 이끌고 갑니다. 좁은 배 안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기억에 의존한 재구성, 이런 식의 플롯은 사실 소설에 더 적합한데 요컨대 보여주는 것보다는 들려주고 상상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구성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안 감독의 손에 들어가서 예상치 못했던 화학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떠올릴 수 있는 시각적으로 황홀함을 주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가 수면 아래에서 침몰하는 배를 바라보는 장면이라든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위로 수많은 날치대가 날아오는 장면, 혹은 밤바다에 빛나는 해파리들이 떠있는 장면 등등 보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주는 장면들이 꽤 많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장면들, 그리고 얘기해야 될 장면들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영화를 왜 봐야 하는지 크게는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하나는 3D란 기술이 라이프 오브 파이 이후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혹은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기법들을 보여줬는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황홀함을 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혹은 극장 밖을 나섰을 때 남는 거는 이야기의 힘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장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세 장면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망망대해 홀로 남은 걸 깨달은 후에 완전 고요하고 잔잔해진 바다 위에 가만히 떠있는 배의 모습을 그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이 영화가 3D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밤바다에서 가만히 수면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호랑이 리처드 파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이 영화의 3D와 그리고 스토리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처드 파커가 숲속으로 떠나갈 때 그 떠나가는 호랑이와 그걸 바라보고 있는 파이의 모습, 그 장면을 놓고 이 영화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3D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3D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성취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기술적 진보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써왔던 3D들을 그냥 고스란히 쓴 건데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법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선보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3D 자체가 그렇게 최신의 기술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 여러 차례 활용됐던 기술인 거죠. 그러던 중에 아바타란 영화가 나와서 아바타가 3D를 활용한 방식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어떤 공식처럼 자리가 잡은 거죠. 근데 사실 3D는 크게는 두 가지, 좀 더 디테일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돌출형,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오는 기술의 3D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호러 영화에서 보여주는 논란과 쇼크를 위해서 제작된 3D 기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바타가 시도했던 깊이감을 주는,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3D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방으로서 안쪽으로 들어간 깊이감을 주면서 진짜 거기 공간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인 거죠. 이게 조금 더 한 차례 나아가면 이제 하나의 방으로서의 어떤 깊이감에서 한 번 더 열려서 공간, 말 그대로 그 열려있는 공간 감각 전체를 주는 방식의 3D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가 이 세 번째 열려있는 공간 감각을 주는 3D를 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화면의 레이어가 전경, 중경, 후경이 있다고 하면 이 후경, 뒤로 열리는 공간을 거의 무한히 확장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이 사실 3D만의 고유의 문법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실 예전에 2D에서도 이미 나왔던 거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서부극에서 보여줬던 시네마스코프 화면, 그 서부의 광활한 대지를 보여주는 스펙터클이 이런 식으로 후경을 무한히 열어서 열려있는 공간각을 주는 방식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라이프 오브 파이는 그걸 그냥 3D로 옮겨서 했을 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이 왜 놀랍고 아름답냐라고 하면, 사실 이 영화에서 진짜 아름다운 장면은 날치대가 덮쳐온 장면이나 고래가 빛나는 장면, 그리고 뭐 해파리가 빛나는 장면, 식인 식물의 섬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숨쉬는 장면, 이런 장면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파이와 리차드 파커가 배 위에서 망망대해에 떨어져서, 그리고 이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잔잔해진 바다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그 투명한 바다 위에 문득 서 있는 배 한 척을 볼 때, 그때 어떤 경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한쪽의 배가 마치 무한히 펼쳐진 우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건 사실 이 주인공 이름인 파이, 무리수인 이 파이와도 굉장히 어울리는 배경인 거죠.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다른 3D 영화와 비교하면 라이프 오브 파이가 지향하는 3D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확연히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호빗 뜻밖의 여정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빗 뜻밖의 여정에서는 사실 이미지 정보를 끝까지 채워 넣어서, 극단적으로 채워 넣어서 공간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방식의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다가오냐, 그게 진짜 같이 느껴지냐라고 하면, 목적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영화를 볼 때는 오히려 신기한 볼거리 같은 이질감이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방향, 이미지 정보를 다 생략하고 망망대해 위에 한 소년과 호랑이 한 마리가 전부인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배경이 되는 공간은 완전히 열려있고, 마치 서부극의 지평선처럼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고 투명하고, 그래서 오히려 무한대인 이미지가 관객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이미지로 대표적인 상징된 게 이제 물의 이미지인 거죠. 예를 들면 1990년에 어비스라는 영화가 최초의 CG를 물의 형태에서 따와서 표현했던 것처럼, 라이프 오브 파이는 물의 이미지를 3D라는 공간 감각으로 재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영화의 어떤 압도적인 광활함이라는 측면에서 서북의 와이드 앵글이 연상되는 공간 감각을 창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라이프 오브 파이는 뒤로 열리는, 무한대로 열리는 자연 배경의 공간 감각을 재창조하는데, 단지 그 도구가 이번에는 이런 와이드 앵글이 아니고 3D였을 뿐입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1950년대 시네마스코프 비율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비율에 맞는 서부극들이 나왔을 때 관객들이 그걸 보고 경탄했던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영상미학, 영화미학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자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오래된 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라이프 오브 파이의 3D 기술이 기술적으로 혁신적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하지만 이미 주어진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고, 라이프 오브 파이가 이걸 좀 더 사실적으로 재현한다는 거에 강박에 휘둘렸으면 아마 호빗처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강박에 휘둘리지도 않고, 거기에 방점을 찍히지도 않고,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로 발상을 전환한 겁니다. 말하자면 라이프 오브 파이는 자연의 공간 감각을 3D를 이용해서 재창조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안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특이한 감독인데요. 94년에 만들었던 은신남녀라든지 99년에 만들었던 라이드 위드 데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와호장령이라든지, 그리고 헐크를 만들기도 했죠. 브로크백 마운틴을 2005년에 만들기도 했고요. 이 영화들이 사실 한 감독의 필모그래피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장르, 색깔, 방향 다양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안 감독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은 감독, 그리고 완전히 확고하게 결정된 자기 세계, 절대 변하지 않는 불멸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뭔가 소재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고, 소재와 이야기 그리고 주어진 기획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방식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이안 감독은 완벽한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자리, 이방인, 경계로서의 어떤 드라마를 주로 잘 그려내고요. 그 경계의 드라마를 그리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라이프 오브 파이의 선택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감독이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모든 걸 불신한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거는 변할 수도 있다. 그게 인생의 핵심이다. 그래서 세상이 변할 때 그것에 적응해야 되는 게 운명이다 라고 종종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이안 감독의 영화적인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프 오브 파이의 주인공의 입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안 감독이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만 사실 본인의 내면에 가장 직접적으로 접속해 들어가고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영화가 라이프 오브 파이가 아닐까 싶은데, 이 라이프 오브 파이 얘기하면서 이안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걸 믿길 원하고
어떤 거는 미래를 보장해 주길 원한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추구하는 것. 하지만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 영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다. 사실 이 멘트 자체가 라이프 오브 파이의 모든 걸 설명하는 멘트이기도 해요. 라이프 오브 자체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가 끝나도 끝나지 않는 라이프 오브 파이가 던지는 이야기의 힘,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크게 이 영화는 한 세 가지 층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영화예요. 첫 번째, 평면적으로 보면, 전체를 보면 하나의 이야기죠. 리처드 파커와 파이의 모험담이라는 하나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파이라는 인물에서 재가공된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에 각색과 시점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 시점에서 이제 선택과 해석이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지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서 파이의 대화 상대는 크게는 세 명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 대표적으로 이제 표류일지 같은 걸 쓰잖아요. 그 자신에게 계속 자문자답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계속 끊임없이 중간에 이제 신에게 질문하고 질문 던지는 모습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화, 직접적인 대화 상대. 그러니까 리처드 파커와의 대화로 이루어진 영화인 거죠. 1차적으로는 리처드 파커와의 대화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재가공되고 마지막에 무엇을 믿을 것인지의 문제로 전환이 되면 이 적대와 공정관계가 층위가 섞여 들어가면서 관객의 어떤 선택, 해석의 여지를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의 기본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화는 초반에 파이라는 인물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중반에 배가 침몰한 사건을 주고, 이후에 망망대해 떨어진 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 신, 그리고 리처드 파커, 이렇게 세 층으로 좀 나뉘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자기를 구축하는 장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파이란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그 기원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설명해주는 장면이 피신 몰리터라는 사람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피신 몰리터가 수영하는 장면을 잡아줄 때 수면 아래에서 찍어요. 카메라에는 마치 하늘 속을 수영하는 것 같은 장면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 파이가 나중에 망망대해 떨어졌을 때 수면 위에 거울처럼, 하늘이 거울처럼 비쳐있는 장면과 유사하게 이어지는 장면인 거죠. 피신이란 이름이 사실 오줌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실어서 그걸 거부하고 이제 파이로 변모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파이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원주율을 다 외워서 그걸 실행시키는 소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라는 걸 먼저 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에 대한 의문들을 끊임없이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이불 속에서 이제 크리슈나의 동화책을 읽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3D의 또 탁월한 지점들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책을 펼쳐놓고 그림책에서 크리슈나의 입속에 어떤 우주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입속의 우주가 입체적으로 바뀌면서 이 입속의 우주 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때 보여주는 3D와 CG의 기법들이 사실 또 3D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우주를 보여주는 영화인 거예요. 하나의 신, 하나의 우주, 하나의 믿음에 관한 영화일 거고, 그거를 화면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후에 리처드 파커가 망망대해 검은 바다에서 바다 수면을 보는 장면으로 유사하게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잔잔해진 밤바다에서 파이는 리처드 파커와 함께 수면 아래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파이가 리처드 파커에게 뭐가 보이는지 말해줘 라고 하고, 리처드 파커가 수면 아래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나중에 후반에 나오긴 하지만 결국 리처드 파커는 파이의 또 다른 내면, 자인 거잖아요. 영화는 중간중간에 그 흔적들, 증거들을 계속 꾸준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대표적으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때 리처드 파커가 바다 아래를 바라본다는 게 사실은 파이가 바라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앞서서 크리슈나의 만화책 그림 속을 볼 때 파이가 그 이미지를 봤잖아요. 바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리처드 파커로 대변되는 파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에서 만화책에서 크리슈나 입속이 우주로 변하는 것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고래, 그리고 그 거대한 고래를 잡는 거대 오징어, 그것들이 산산이 부서져서 오프닝에 나왔던 동물원의 동물들로 변하고, 그걸 또 심연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들 차례로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들의 연결이 사실 호랑이와 파이가 같은 인물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무언가의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즉각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물원에서 처음에 호랑이를 만난 장면에서 리차드 파커라고 불리는 호랑이의 원래 이름이 목마름이거든요. 근데 사냥꾼과 이름이 뒤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호랑이 이름 목마름이었고 파이가 신부님 종교를 믿으러 다니면서 신부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부님이 파이에게 처음 건넨 얘기가 너는 목이 마르구나 예요. 사실 목마름이란 장치로 두 사람이 하나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복선들을 깔아두죠. 파이는 힌두교, 카톨릭, 이슬람을 동시에 다 믿는 굉장히 특이한 종교 수집자 같은 소년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파이의 어떤 균형 잡힌 선택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어머니, 아버지가 양쪽에 나오죠. 아버지는 이성과 합리주의자라고 대변을 하고 어머니는 과학이 세상 일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마음속의 뭐 일들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이는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인물로서의 의무를 부여받은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동시에 여러 개를 믿는 거는 하나도 안 믿는 것과 같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소녀는 그걸 의심해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걸까? 모든 걸 믿을 수 있다는 어떤 합리적 신앙을 자기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죠.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파이가 도달하는 지점은 신이 존재하니까 뭔가를 믿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건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로 다시 연결되는데 영화에서 파이가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가 믿고 있는 거는 사실보다 더 나은 이야기 그 가능성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파이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 더 마음에 드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이 망망대해에서 파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 뭔가를 믿는 거죠. 결론적으로 파이 이야기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실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찾아나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모험 과정에서 갖가지 모험들 겪잖아요. 근데 그 식인섬이 실제로 거기에 있냐 없냐, 그러니까 신이 거기에 있냐 없냐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혹은 믿어야 하는 것들을 믿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그런 대사를 해요. When you look into his eyes, you are seeing your own emotions reflected back at you. 호랑이의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파이의 모습을 보고 네가 호랑이의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니라 그냥 네가 믿고 싶은 네 감정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합리주의자의 진실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그거야말로 영화와 이야기의 관계 그리고 이야기와 관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광기 보는 것도 영화가 진짜냐 가짜냐 의미 없는 허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믿는다는 선택을 했다는 게 문제고 그 믿는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기 이야기로 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자체는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자 실질적으로 이 영화를 완성시켜주는 장면 얘기를 꺼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리차드 파커와 헤어진 장면이 있어요. 리차드 파커가 숲속으로 사라져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파이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리차드 파커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아서 그게 너무 서글퍼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요. 이때 리차드 파커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를 그냥 1차적으로만 보면 어떤 자연의 냉혹함,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린 여기서 파이가 왜 우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이 영화에서 호랑이가 사라져가는 장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져가는 장면 2번이 나오는데요. 그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교육시키기 위해서 먹이를 주고 먹이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호랑이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육지에 도착한 호랑이가 숲속으로 사라진 장면에서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파이는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결국에 이 우는 이유가 호랑이와의 이별이 섭섭해서 좀 안타까워서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 차례 더 해서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야기 속의 이야기, 비튼 이야기로 보면 사실 이 호랑이 리차드 파커는 물론 그게 확정은 아니지만 파이가 끔찍한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만들어낸 환상의 존재인 거잖아요. 스스로이고 자기 자신이고 어떻게 보면 망상인 건데 살아남기 위한 방패막이가 사라지고 이제 실제 세계에 던져진 거예요. 파이라는 인물은. 근데 그 실제 세계의 파이는 가족을 잃고 어머니의 죽음을 막지도 못했고 심지어 살인도 저지른 사람인 거죠. 마지막에 파이가 두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좋은가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실제 세계의 파이는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는 적극적으로 이제 실제 세계가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의 이야기를 선택한 인물인 거고 이 영화에서 파이가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세계에 떨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 던져졌을 때의 고통들 그런 걸 표현한 차원에서의 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옳다 그르다 진실과 거짓의 문제로 가르지 않고 믿음과 해석의 문제로 제한시키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파이란 인물의 추락을 저지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만났을 때 뭐를 믿고 뭘 결정할 건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관객들,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맞는 것, 진짜, 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이야기의 창조적 재서술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프 오브 파이 이후에 3D의 문법이 확장을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사실 아직까지 이 영화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3D를 활용한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안 감독이 3D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자연의 경이를 재현하는 방식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이안 감독은 라이프 오브 파이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기술인가? 이건 결국 무엇이 더 나은 이야기인가?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 영화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영화가 스크린에 불이 켜진 뒤에, 아니 6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생명을 얻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다뤄본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였습니다.